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월간 기준으로 이제 결국 하락을 했죠. 오늘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3개월 연속해서 하락했고 이제 낙폭이 제법 컸다. 어쨌든 오늘 올라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고전을 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슈로 좀 좁혀서 들어가면 헝다 자금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아침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일관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뉴스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헝다가 오늘까지는 현재 이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다만 헝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온갖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서 이 집 계약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이 초래가 되고 또 관련된 관계사들이 주저앉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국영기업이 헝다의 어떤 자회사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또 자금 숨통을 트인다든가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금 안도감을 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헝다가 지금 이자 지급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개운하게 깔끔하게 정리됐다라는 건 아니고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약간 안도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들어서 이제 지수 상승폭이 조금 커졌던 게 한때 좀 커졌죠.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다시 내려와서 그렇지 좀 커졌던 건 미국 의회에서 지금 정부 셧다운 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것 같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100% 확인된 건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셧다운 가능성도 좀 낮아졌나 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 올라가고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장중한 때 오후 들어서는 15포인트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도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 전환했죠. 물론 이제 오늘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또 동시효과에 확 줄였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하는 건가, 이런 어떤 또 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냥 일시적인 매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운용사들의 이제 매도였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는 이번 주에는 쭉 이어졌다, 이런 좀 안도감을 줬던 것도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 장 초반에는 제법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달러 인덱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자신감 있게 쭉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다, 미국 문제 이런 것들이 개운하게 해소됐다라면 더 세게 올라갔을 텐데, 개운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환율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야기하고 어제 또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게, 혹시 또 괜히 이제 얘기 꺼냈다가 또 어쩔지 몰라서 목요일 패턴이 있었잖아요. 목요일 계속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월 첫 주부터 시작됐던 목요일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 이제 9주 만에 이제 상승해서 상승폭이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목요일 징크스가 깨졌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결국엔 이제 5월선 깨지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3개월 연속 하락했죠. 3개월 연속 하락이 흔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 1, 2, 3월에 하락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하락한 데다가 이제 작년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5월선도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이 7, 8, 9기 때문에 3분기잖아요. 3분기 전체가 약세였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과연 다음 달에는 돌아설 거냐. 이제 4개월째 하락하는 경우는 또 우리 증시에서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과연 돌아설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좋았다. 이게 3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이제 1,000억 정도 날려서 순매수 규모가 확 줄긴 했는데 어쨌든 순매수로 끝났고, 다음에 이제 기관은 또 오늘 열심히 팔았죠.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관이 모처럼 매수하긴 했는데 뭐 특정 업종에 좀 집중돼서 이제 엔터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뭐 골고루 샀기는 않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을 많이 팔았고, 근데 코스닥은 장중 피크 대비해 보면 매도가 반 정도 줄어든 거예요. 예, 되게 많이 팔았다가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었다.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고, 어제 걱정했던 상황에서는 이제 살짝 벗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어제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 이제 매수로 다시 돌려 세운 거는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금융주 매수하고, 근데 사실 매수한 업종이 뭐 전기가스 사고 통신 사고 금융 사고, 이게 원래 경기 안 좋을 때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주식하신 분들 용어로는 그거잖아요. 경기 방어주라고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했던 종목인데, 그런 쪽에 좀 매수가 집중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많이 팔았고, 전기전자 팔고, 운수장비 팔고, 이게 뭐 이제 의약품 팔고, 금융주 매수하고 통신 사고, 이렇게 약간 뭐 이런 형태에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사고, 보험 업종 사고, 약간 이제 역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기관들이 이게 뭐 외국인들이 매수 업종이 좀 늘어났거나 기관들이 안 팔거나 그랬으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기관들이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이제 매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반등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 2시 때까지 잠정 집계상으로는 삼성전자도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잠정 집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어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쇼크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화학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뭐 NC소프트, SKC는 이제 그 음극재 관련된 합작 회사가 이제 설립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하락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화학업종 쪽의 매도가 좀 포진이 돼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게임주,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있었고, 또 하이브, 엔터주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매도는 SKC는 오늘 이슈 때문에 판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좀 고르게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를 그냥 고르게 다 팔고 게임주 매수하고 뭐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그 인덱스 매도하듯이 대형주들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엔터주 매수한 게 좀 눈에 띄죠.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제 좀 거의 뭐 상수에 가깝게 순매매 종목 항상 상위에 들어가 있고, SM, JYP, 초록뱀 미디어, YG엔터 이런 미디어 관련주 키스트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 쪽은 뭐 이렇게 딱히 업종의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SM, JYP, 스튜디오 드래곤, YG엔터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이제 하이브 매수했고, 그러니까 그 엔터주 쪽을 양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오늘 큰 시세를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IT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던 거랑 코스닥에서 이제 엔터주 매수한 게 오늘 수급에서의 이제 특징,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로 보면 이제 오늘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하TI라는 종목을 좀 보면, 원래 이제 제가 그제 신세계 인터하고 이제 그리고 어제 대하TI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았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대하TI라는 회사는 이 철도 돌아갈 때 여기 이제 신호 같은 거, 이게 철도, 지하철, 하여튼 이런 거 막 다니고 하면 이게 충돌하거나 엇갈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선로에서 여러 대가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잘 맞추지 못하면 좀 낭패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호를 제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철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중앙
통제하는 곳에서 이걸 갖다가 다 제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한 어떤 기술력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안에 가면 이걸 또 바라보면서 뭐 회의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회의실이라든가 근무하는 환경 자체도 뭐 일반적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니터를 들여다 놓고 또 책상 배치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설비 구축,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철도청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마이크라 그 무전기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무전 통신기기죠. 이것도 또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가 돌아갈 때 들어가는 시스템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가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런 투자가 진행될 때는 여기서 이런 어떤 시스템, 신호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구나. 이제 그 별로 딴 데서 진입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철도 신호 제어 부분에서 한 70% 정도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전송 장치 관련된 제품 이런 거에서 한 14% 나오고 있고, 특이한 거 이제 광고. 여기 이제 광고 같은 거 철도 보면 이제 이런 거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15% 정도 되니까 이것도 이제 경기하고는 조금 연동이 되겠죠. 근데 주로 주 매출은 철도 신호 제어에서 한 7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이때 약간 이제 역성장하는 구간이 좀 있긴 했는데,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야금야금 증가되죠. 그러니까 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각국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관련된 매출은 매년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거래하는 데가 이제 환급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또 엄청나게 높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10% 안쪽에서 이게 너무 높이 잡으면 또 이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되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기업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회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고, 다음에 주요 거래선 보시면 건설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이런 어떤 철도 이제 건설하고 할 때 이런 어떤 기반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에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 지역 이제 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이제 철도, 지하철 이런 거, 도시철도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급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광급이나 민간 기업이나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선이 대부분 다 셀 수밖에 없죠. 뭐 SK건설, 현대, 로템, 현대건설, 대림산업, 다음에 철도공사, 철도공단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쪽에서도 보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또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흥시장 쪽 이쪽에도 여기가 좀 많이 나가서 이제 나가기 시작해 이제 수출이 조금씩 이제 잡히기 시작, 그러니까 수출 비중도 조금씩 계속 이제 높여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선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자금을 못 받다거나 대금 결제를 못 받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성장성이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주요 이제 대륙별 철도 산업의 어떤 규모, 성장성을 보면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매년. 그래서 계속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어서 연평균 한 2.8% 정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꾸준하게 이제 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철도를 좀 많이 놔야 되고 이게 또 친환경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철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역성장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2030년도까지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어떤 120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철도망을 구축을 한다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긴다든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근데 이제 단점은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뻔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주가가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회사가 당장 뭐
없어지거나 그럴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역 급행철도 노선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놓고 할 때 뭐 경기도 광역, 그다음에 뭐 서울시 외곽을 통해서 지나가는 뭐 수도권 광역 뭐 이런 것들 이제 철도 나오고 할 때 꼭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이게 수주가 여기가 받을 게 있겠구나, 이미 받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하 TI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경협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업 보고서에서 잘 나온 내용인데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이게 이제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 가는 구간은 여기서 이제 하겠구나. 막 그래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무슨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막 길이 보세요. 막 9,000km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 향후에 이제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요 어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가 될 때마다 이제 이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신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적도 있고 또 하나 유통 주식이 너무 많아요. 이 대주주 지분이거든요. 이게 발행 주식이 한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대주주 지분이 대충 봐도 한 1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통 주식이 7천만 주 중에 20%도 안 되는 게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상 유통 주식이 너무 많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도 작은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타성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성향의 종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진 않다. 뭐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점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늘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하 TI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제 남북 경협 이슈 나올 때 움직이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뭐 그런 취지 정도로 이제 요 종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일장 이후에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마무리해 보면 지금 8월, 9월 뭐 계속 악재였어요. 8월엔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 악재, 반도체 실적 하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쭉쭉쭉 나왔죠. 2차 전지 이제 리콜 사태, 인터넷주 뭐 이런 걸로 이어지고,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홍다 문제부터 해서 이제 또 전력난 문제, 미국의 금리 문제에다가 지금 뭐 셧다운 재료까지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달까지 빠지면 4개월 연속 하락인데 2015년 이후에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없는데 그럼 10월에는 돌아설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최근에 2015년 이후를 보면 홀수에는 올랐고 짝수에는 빠졌거든요. 10월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월을 초반에 좀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9월에 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로 끝났는데 조금 찜찜한 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주간 단위로는 매도잖아요. 예, 주간 단위로 좀 매도라서 뒷부분까지 좀 매수로 시원스럽게 끝내줬어야 되는데 요게, 그리고 매수하는 날도 되게 야금 조금밖에 순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10월 초에까지 매수를 보여주면 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요 구도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 보여서 당장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제 재료가 될 수 있겠냐. 왜냐면 지금 현재 재료는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완화되고 뭐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호재가 없었잖아요.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완화된 건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렀던 게 완화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호재거리가 좀 있어야 시장이 푸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가 현재로서는 제일 눈에 보이는 거긴 하는데 이걸 비롯해서 어떤 호재성 재료가 좀 과연 던져질 게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악재가 풀리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그러니까 큰 어떤 호재, 시장을 좀 지배할 만한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나올 게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요일부터 계속 이제 ADR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면 이번 주 중반 정도, 다음에 완만하게 빠지면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양시장이 과매도권으로 빠져 내려왔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에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전히 재료를 배제하고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속속 반등을 타진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표 저런다고 시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돌아가는 어떤 재료들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서 과연 그런 게 시작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존재해서 또 밀릴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반격을 시도하는 게 나올지 사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종목 장세가 시작될 수 있는 이제 시점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중성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의 내용들은 팟캐스트 방송이나 또 이제 주말에 올려지는 주간 방송에서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또 구독하기, 이왕 이제 보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림, 뭐 좋아요, 공유하기 이것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